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동서를 만났을 때 들었던 생각은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귀티나게 태어나기도 하는구나. 그냥 보기만 해도 엄청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나는 사람이 세상에 있기도 하구나라는 거였습니다. 3살 난 저희 딸이 빤히 동서를 보더니 세상에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애가 떠듬떠듬 공주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볼 때도 저희 동서 엄청 고급스럽고 공주 같았나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주렁주렁 화려하게 달고 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 서방님이 프로포즈하면서 줬다는 아주 작은 반지 하나 끼고 있는데도 세상에 연예인들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눈, 코, 입도 시원시원하고 머리카락도 출렁출렁 풍성하게 긴 것이 얼마나 예쁘고 고급스럽던지 저도 모르게 제가 입고 있던 옷을 여미면서 오늘 너무 아줌마처럼 입었나? 그래도 좀 브랜드가 있는 걸 입고 올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은근히 돌려서 물어봤더니 동서 친정도 꽤 사는 집 같더라고요. 서방님한테 부잣집 딸이냐고 물었을 때 씩 웃으면서 뭐 그냥 그래 라고 대답했다는데 남편 말에 의하면 서방님이 그런 식으로 대답했을 때는 아주 긍정의 의미라나요? 그러면서 부잣집이지만 아주 알뜰한 집 같다고 처음부터 크게 시작 안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역시 진짜 부자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긴 뭐 자기 동생이 그렇다고 하는데 제 남편이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어쨌거나 누가 봐도 동서는 아주 귀한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귀티 줄줄 흐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도 보니까 사돈 어르신도 아주 곱고 귀태가 나시더라고요. 병석에 오래 계시다가 결혼식 몇 달 전에 돌아가신 동서 아버지는 못 뵈었지만 여튼 동서와 분위기가 비슷한 어머니는 역시나 한복이 꼭 궁궐 대례복처럼 보일 정도로 우아했습니다. 말씀도 얼마나 고상하게 하시는지 제 손을 꼭 잡고 많이 부족한 딸이지만 동생처럼 잘 챙겨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충성맹세를 할 뻔했다니까요. 마치 여왕님에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러면서 한편 잘 사는 동서 덕 좀 볼 수 있으려나 다른 집 보니까 누구 하나 잘 살면 시부모님이 좀 차별하는 바람에 속상한 일도 생긴다던데 나도 그러려나 장걱정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한편 동서가 배포가 큰 사람이어서 저한테 명품도 하나씩 툭툭 주고 어디 여행 다녀오면서 비싼 것도 좀 사다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슬그머니 하긴 했죠. 그런데 예전에 저희 엄마가 한번 그러신 적이 있어요. 있는 놈이 더하고 가진 사람 지갑이 훨씬 안 열린다나요? 그러면서 엄마도 오랜 세월 살면서 겪어보니까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슬쩍 빠져서 돈 안 낼 궁리만 하고 있는데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존심 때문에 더 지갑 열고 무리해서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사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어느 모임을 가던 너무 지갑을 자주 활짝활짝 여는 사람은 오히려 가진 게 없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빌붙을지 모른다. 무조건 경계해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 동서 보니까 저희 엄마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세상에 어쩜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풀 한 번 안 날 것처럼 짠순이로 구는지 제가 아주 혀를 내두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결혼하고 몇 년간은 동서가 그렇게 짠순인 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족이 됐다고는 하지만 명절 때 잠깐씩 얼굴 보는 거 그리고 주말에 가끔 어머님이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가서 만나는 거 외에는 뭔가 붙어있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댁에서 뭔가 음식을 하고 남은 재료가 있으면 그거를 알뜰하게 다 써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그런 거 가지고 가봐야 손만 많이 가고 번거롭다며 그냥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라고 하니 동서가 해맑게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 마크로비오틱이라고 아세요? 뿌리까지 싹 먹는 게 요즘의 건강식 대세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강식 재료인데요. 그러니 어머님이 머쓱한 얼굴로 슬그머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얘 큰애야, 넌 아니? 그 마크로모가 그렇게 좋은 거야? 글쎄요. 어머님, 저는 잘 몰라서.
예, 마크로오버 그게 그렇게 좋은 거냐? 그럼요. 요즘 연예인들이랑 해외의 유명한 셀럽들은 뿌리까지 먹는 그런 음식 습관 가지고 있어요. 땅에서 가장 잘 받아들이고 있는 영양소를 고스란히 흡수하는 식사법이거든요. 이게 몸의 균형도 만들어주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서 환경오염도 적게 만들어주는 완전 친환경적인 식사법이에요. 어머니랑 형님도 해보실래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버리는 것 없이 깨끗하게 먹는 건데 고급스러운 모습의 동서가 고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 어쩐지 그게 엄청 트렌디하고 멋있는 것 같고 왠지 그렇게 먹지 않으면 야만인이 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한번 뿌리까지 먹어볼까 떼낸 겉이파리를 먹어볼까 했는데 아우 저는 그거 다듬는 거 생각만 해도 지겨워서 몇 번 시도해보려다가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 어머님도 좋다니까 해볼까 하다가 포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난 아무리 몸에 좋다 어쩐다 해도 아유 뿌리 성성한 껍질에 구멍 숭숭 겉잎까지는 못 먹겠더라. 저도요 어머님. 그래서 그냥 다 버려요. 아니 예, 나야 늙어서 그렇다지만 넌 젊은 애가 한번 해보지 그러니. 그런 걸 해야 저렇게 늘씬하고 건강하게 사는 모양인데. 어쩐지 어머님의 그 말이 그냥 칭찬이나 권유처럼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저랑 비교해서 살짝 비난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지만 각자 사는 모습이 다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도 알아서 챙겨서 동서를 주기 시작했어요. 동서의 알뜰함은 음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이불이며 옷이며 버린다고 잔뜩 꺼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서 의류함에 갖다 놓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저희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어머님 저 이거 다 주세요. 이거 제가 가지고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동서 이 낡은 옷들을 갖다가 다 뭐하게 하고 물었더니 동서가 또 해맑게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형님, 요즘에는 이런 게 빈티지라고 해서 훨씬 더 입으면 예뻐요. 보세요. 이 꽃무늬 블라우스도 이 치마랑 매치해서 여기다가 조금 얌전한 벨트 하나 하면 예쁘겠죠? 얼마 전에 해외 명품에서 이거랑 되게 비슷한 거 나왔었어요. 그랜마 패션이라고 요즘에 그렇게 옛날 옷장 뒤져가지고 리뉴얼해서 입는 게 얼마나 유행인데요. 어머님 옷장이 완전 보물 창고였네요. 어머님, 이런 보물을 왜 버리세요? 저 다 가져가서 잘 입을게요. 저 주세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우르르 쏟아내놓으신 옷을 하나하나 개면서 어머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입으면 예쁘겠다. 이거는 저렇게 해서 리폼하면 예쁘겠다. 연신 감탄하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사람 마음 이상하죠. 그전까지는 시장통에서 산 싸구려 옷처럼 보이던 것들이 동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렇게 배치하면 좋겠다, 저렇게 리폼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그게 다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어머님도 당신이 가지고 있던 옷들을 가지고 예쁜 동서가 이렇게 입으면 좋겠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정리하니까 은근히 기분이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냥 안 버리고 보관해두려고 하셨던 옷이며 오래된 명품 가방까지 꺼내가지고 다 동서를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그중에는 제가 탐냈던 명품 가방도 하나 있었는데 그것마저 싹 동서한테 주면서 그래 예쁘고 이런 패션 잘하는 네가 해야 얘도 빛을 보지 하면서 주시는데 그건 솔직히 좀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받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이런 가방 이제 구하기도 힘든데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인사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내가 들어봐야 뭐하냐? 맨날 에코백만 들고 다니고 장바구니만 들고 다니는데 저 가방도 사실 들 일도 없다. 차라리 동서처럼 예쁜 사람이 들면 빛이라도 나지 하며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시댁에 올 때마다 어머님이 버리려고 내놓은 것들을 다 뭔가 이유를 붙여가며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어머님이 접시며 그릇들을 정리한다고 하셨을 때도 세상에 박스까지 가져와서 에어폼으로 꼼꼼히 싸서 가져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동서한테 아니 동서 집이 얼마나 넓길래 그걸 다 둘 곳이 있냐? 어떻게 그걸 다 가져가냐 그랬더니 동서가 하는 말이 집에 있는 거랑 서로 매칭해서 쓸 것은 쓰고 쓰지 않는 것은 중고마켓에 판다는 겁니다.
속으로 제가 와 정말 지독하다. 가진 사람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하더니 세상에 나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버리지 팔아가지고 푼돈 안 만들겠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그런 게 하나도 귀찮지 않은가 봐요. 거기에 악착같이 가져간 후에는 꼭 뭔가 하나씩 마중물이라고 해야 하나요? 물건 준 사람이 뭔가 말을 못하게끔 하는 행동을 하나씩 하곤 합니다. 시어머니한테 물건을 잔뜩 가져간 후 그로부터 얼마 뒤에 어머님한테 와서는 글쎄 봉투를 하나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대체 이게 뭐냐라면서 받았는데 그 안에 1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갑자기 동서한테 돈을 받은 어머니가 아니 이게 웬 돈이냐고 하니까 동서가 쌩긋 웃으면서 어머님한테서 그때 가져갔던 옷 중에 몇 개를 리폼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로 돈을 좀 벌었는데 어머님이 제공해 주신 거니까 일부 수익을 떼서 드리는 거라나요? 세상에 어머님이 너무 신통해하고 좋아하시면서 그날 또 장롱을 왕창 뒤집어 엎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원래 뭔가 못 버리는 성격이셔서 사실 아버님이랑 저희 남편한테 엄청 구박받고 사셨거든요. 10년, 20년 된 티셔츠 한 조각도 못 버려서 켜켜이 쌓아두시고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무거운 목화솜 이불도 여전히 장롱 저 안쪽에 쑤셔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쓸 데가 있다고 모아두시는 분이라 방 하나가 정말 안 쓰는 살림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거든요. 저희끼리는 그 방을 블랙홀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방은 일단 물건이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랑 서방님이 결혼 전에 그 방을 싹 비우고 게임할 수 있는 방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방 정리 이틀 만에 이건 불가능하다, 이 방을 비우는 건 그 누구도 못한다고 포기했다네요. 자신만의 서재 같은 공간이 간절했던 시아버지도 누구든 그 방을 비우면 100만 원의 상금을 주겠다고까지 하셨는데 10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온 후로 서서히 그 방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쌓아는 두대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시던 시어머니와 있는 물건 기가 막히게 사용할 줄 아는 동서가 만나니 수요와 공급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게 된 겁니다. 게다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오는 동서를 보고 어머님도 엄청 기가 살아서 우쭐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봐라, 응? 다 두니까 임자 만나서 돈이 되지 않니? 아니 세상에 어디서 돈 10만 원이 나와? 그리고 다들 버리라고 했을 때, 응? 내가 버렸으면 지금 이 돈 벌었겠어? 다들 나한테 사과해. 그러면서 그 누구도 못 들어가게 했던 그 금단의 창고를 동서에게만은 아낌없이 여시더라고요. 저도 시집온으로 몇 번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사실 질에 질려서 제대로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사리 구판 같은 공간에 뭐 제대로 된 거라도 있겠나, 그저 버리지 못해 쌓아둔 쓰레기만 가득하겠지 하고 무시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열어서 꺼내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생각보다 괜찮은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미리 알았다면 몇 개 제 것도 챙길 수 있었을 텐데 이미 그 창고의 주인은 동서였죠. 동서가 몇 날 며칠을 신나하면서 그 창고를 싹 비워가니 그 공간이 채증으로 남아서 너무 싫었던 시아버지도 동서가 예뻐 죽고 그 창고에 있는 물건들이 다 쓸모 있다는 걸 증명해준 동서 덕분에 어머니는 기가 살고 아주 시부모님이 쌍으로 동서가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동안 창고 보면서 아 어머님 저거 좀 치워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만 한 저는 그저 무능력한 며느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조금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사실 언짢을 이유는 없는데 기묘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슬쩍 투정 겸 편들어달라는 마음을 담아 뒷담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동서는 좀 사는 집 사람이라 그러더니 어떻게 그렇게 옛날 물건들도 잘 활용하고 중고마켓도 잘 쓰지? 나는 귀찮아서라도 못하겠던데. 사실 제가 이 말을 했을 때는 남편이 빈말이라도 부자면 뭐하냐 마인드가 구질스럽다랄지 좀 이상한 사람이다 같은 반응이 오기를 바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이 도움 안 되는 남편이 얄밉게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그러니까 부잣집 딸이겠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런 걸로 푼돈 모아 목돈 만들고 목돈으로 종잣돈 만들고 종잣돈으로 투자해서 사업하고 뭐 그 시스템을 몸에 베개 익히고 보고 했으니까 거의 생활 아니었겠어. 100원, 200원 무시할 거 아니라니까.
푼돈 모아 푼돈이라고 하지만 그 푼돈이 모이면 어느새 덩어리가 되는 거야. 안 쓰고 모으는 게 돈이라는 것의 정석이라잖아. 아유, 그런데 이것 봐라. 우리는 툭하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뭐 샀는지 몰라서 또 사고. 우리는 돈 모으긴 글렀다. 부자 되긴 글렀어. 평소 같으면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농담 같아서 저도 웃으면서 그러게 돈 모으기는 글렀네. 그냥 우리는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자. 까르페 디엠. 이러고 말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때는 제가 몹시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죄 없는 동서가 살짝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의 알뜰살뜰 대작전은 아이를 낳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제가 위로는 딸이고 아래로는 아들, 이렇게 연년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제 아이들이 5살, 4살이 됐을 무렵 동서가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죠. 그런데 딸을 낳고 나서 동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앞으로 아이들이 안 입는 옷 다 저 주세요. 아니, 동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우리 애들이 입는 옷은 동서가 가지고 가서 입히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애들 옷도 유행이 있고 그런데. 아니에요. 형님 워낙 감각이 뛰어나셔서 세월이 지나도 형님처럼 좋은 옷 찾기 힘들걸요? 원래 명품은 시기를 안 가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형님 안목이 명품이에요. 아, 그 얘기를 듣는데 슬쩍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 사실 아이들 옷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느끼면서 입히고 있었거든요. 남들 다 입는 유행템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고르고 골라 오랫동안 괜찮을 만한 걸로 정말 열심히 뒤져서 구매합니다. 10년 뒤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더라도 전혀 촌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을 만한 것들로 최선을 다해 입히고 있었는데 사실 아무도 그걸 몰라준다는 게 사실 은근 속상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그걸 딱 알아준 겁니다. 글쎄 저한테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이 고르시는 건 세월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런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카 애들이 꼭 유치한 애들 옷 입은 게 아니라 엄청 고급진 어른 옷 입은 것처럼 아이들이 품격 있고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제 아이 그렇게 입히고 싶어요.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데 어느 누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 말에 고무된 저는 신이 나서 제 돈 주고 동서 애기가 입을 만한 옷도 몇 벌 사고 아이들이 입은 옷 중에서 조금 사이즈가 작은 것들을 싹 모아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동서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저를 추켜 세우는지 약간 어느 순간 내가 동서의 칭찬에 춤추는 고래가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말 그대로 정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동서가 말을 예쁘게 하니까 조금 서운했던 마음들도 사라지고 제 아이들 옷도 자꾸만 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카 녀석을 볼 때마다 제가 고른 옷, 제 아이들이 입었던 옷을 깨끗하게 손질해서 매칭 잘해서 세련되게 입히는 걸 보고 역시 내 안목이 대단했다는 자부심도 혼자 은근히 느끼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준 옷인지 모른 적도 있다니까요. 동서가 나름 반팔인 건 민소매로 바꾸기도 하고 긴 바지를 반바지로 잘라 입히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잘 입히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또 주길 잘했다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첫 아이인데 그래도 옷 한 벌 사입히지 않고 이렇게 물려만 입혀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주지 않았는데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 이건 어디서 샀어? 사이즈 있으면 우리 애들도 입히고 싶다. 그랬더니 동서가 환하게 웃으면서 글쎄 의류함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동서한테 물어봤죠. 의류함? 그거 그냥 옷 버리는 데 아니야? 아니에요 형님. 누가 의류함에 집어넣으려다가 그 앞에 그냥 두고 갔더라고요. 봉투가 커서 무거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얼른 집어왔어요. 평소에 그 집 엄청나게 애들 옷 많이 사는 집이라 한두 번도 안 입고 버리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거 명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빨아서 입혔어요. 너무 잘 어울리죠? 아니, 그래도 한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면 좀 민망하고 그렇지 않을까? 아니요, 괜찮아요. 별로 마주칠 일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기성복은 모두가 다 같이 입는 옷인데요, 뭐. 아니, 그래도 자기가 버리려던 걸 동서애가 입고 있으면 어머, 내가 버렸던 옷을 입었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에이, 오히려 저 집도 그 명품 입혔네 라고 생각할걸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남일에 관심 많지 않아요. 저는 애들 옷 사는 돈이 제일 아깝더라고요. 어차피 다 알아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빨리 크는 바람에 몇 번 입히지도 못하는데 자원 절약도 필요한 마당에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제 머릿속이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통이 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사람이 배포가 넓은 건지 진짜 생각이 없는 건지 도통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를 낳은 후부터 동서의 짠순이 기질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희 시댁이 약간 술을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늘 아버님 진두지휘 아래 맥주와 소주를 짝으로 들여놓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요리할 때 소주로 잡내 많이 잡으시는 편이라 공병이 꽤 나온단 말이죠. 그전까지는 늘 공병을 그냥 분리수거장에 갖다 버리곤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동서가 큰 박스를 가지고 와서 공병이 나올 때마다 그 박스에 차곡차곡 담는 겁니다. 처음에는 박스에 담아서 한꺼번에 갖다가 버리려나 보다 했는데 한 번씩 슬그머니 박스를 카터에 싣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또 박스가 차면 또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는데 어쩐지 버리는 것 치고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게다가 가지고 나가기 전에 라벨 떼고 물에 헹궈서 싹 씻어서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동서가 박스를 3번쯤 버리고 들어왔을 무렵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동서, 한꺼번에 모이면 그냥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한꺼번에 갖고 내려가서 버리면 되지. 그렇게 박스에 병이 쌓일 때마다 갖다 버리면 귀찮지 않아? 그리고 아무리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지만 그렇게 일일이 라벨 떼고 물로 씻고 그럴 필요까진 없지 않을까? 그랬더니 동서가 또 활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 형님, 소주병, 양주병, 맥주병 이거 병당 얼만데요. 저 오늘만 해도 벌써 10,000원 벌었어요. 씻어서 가지고 가면 더 빨리 공병 접수해주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병이 나오는 대로 씻어서 갖다 팔았다는 거야? 버린 게 아니고? 아우, 이걸 왜 버려요, 이 아까운 걸.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당황한 채 멍하게 동서를 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살짝 취하신 채로 껄껄 웃으면서 우리 며느리 참 알뜰하다라고 칭찬을 하시고 시어머니는 아니 너는 그럼 지금까지 술병 나르면서 그거 팔고 왔냐고 어이없어 하시면서도 귀여워하시는데 저는 좀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그거 고작 10,000원 벌겠다고 그 병을 일일이 씻고 겉에 라벨 떼고 하나하나 옮겼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좀 사는 집 자손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밥알 개수까지 세서 먹어야 저렇게 부자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알뜰한 것 치고는 저희 동서 정말 자기 꾸미는 데는 아끼지 않거든요. 볼 때마다 헤어스타일도 바뀌어 있고 어떨 때는 파마가 되어 있다가 어떨 때는 길었다가 어떨 때는 짧았다가 다시 또 갑자기 길어지기도 하고 염색도 됐다가 정말 제가 볼 때는 거의 2달에 한 번 정도는 미용실에서 수십만 원 쓰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손톱도 항상 엄청 비싼 아트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동서 SNS를 보거든요. 거의 2, 3일에 한 번은 랍스터, 대게 아니면 되게 비싼 양갈비 이런 것들로 요리해서 먹는 피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돈을 펑펑 쓰면서 저렇게 병 몇 개 팔아서 10,000원 버는 걸로 그렇게까지 행복해하나 싶었어요. 그런 궁금증을 내내 가지고 있다가 몇 달 뒤 한 번 동서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동서, 헤어스타일이 매번 엄청 확확 바뀌는데 어디 미용실 다녀? 그렇게 단골 미용실이면 내가 가면 좀 할인해주지 않을까? 그랬더니 동서가 또 엄청 해맑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 이거 헤어 모델 시연해주는 거 한 거예요. 아, 다음 주에 붙임머리 시술 모델 필요하다고 했는데 형님 가실래요? 제가 소개해드려요? 헤어 시술? 헤어 시술 모델이 뭐야? 그리고 붙임머리는 뭐고? 말 그대로 짧은 머리에 긴 머리카락 붙여서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 모델 해주면 공짜일 때도 있고 약값 정도만 낼 때도 있어요. 동서의 설명을 듣자니 이건 또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미용실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 미용실 들어가서 보조로 오랫동안 일하던 사람들이 승급 시험이라는 걸 보고 디자이너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실제 사람 머리를 가지고 시험을 본답니다. 그 전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구하기도 하고 승급 시험용 모델을 구하기도 하는데
파마 모델을 구할 때도 있고, 커트 모델을 구할 때도 있고, 붙임머리 모델을 구할 때도 있고, 그건 그때마다 다 다르다네요. 그런 공고가 나오면 최대한 열심히 지원해가지고 글쎄 그걸로 머리를 한다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몇십만 원짜리 시술도 딱 약값 얼마만 내고서 하면 되기 때문에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머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그러면 네일아트도 그렇게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일아트 학과 학생들이나 처음 네일아트 숍을 여는 사람들이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손톱 제공해주고 시술 받고 사진 찍고 찍은 사진을 블로그 같은 곳에 올려주면서 그 가게를 홍보한다는 거죠. 동서가 워낙 손이 예쁘고 손톱이 튼튼해서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하는데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은 할 수 있다며 해맑게 웃더라고요. 와, 정말 기도 안 막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김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 뭐 하나만 더 물어볼게. 내가 자주는 안 들어가지만 동서 SNS 가끔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엄청 비싸고 좋은 식재료로 맛있는 거 해먹더라. 그럼 그것도 다 혹시 협찬 같은 거야? 아, 맞아요. 그런데 가끔 협찬이 아닌 척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정식 협찬은 사람들 모아서 공동구매도 할 수 있어요. 저 나름 SNS에서 잘 나가요, 형님. 동서가 워낙 패셔너블하고 늘씬하고 예쁘니 사람들이 동서 SNS 팔로우를 많이 하나 봐요. 팔로워 숫자가 높으니까 자연스레 동서를 통해서 이것저것 홍보하고 싶은 사람들이 물건이나 체험을 제공하면 거기에 대한 체험 수기, 써본 후기 이런 거를 다시 또 SNS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공동구매 형식으로 물건도 팔고 그 수수료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 화려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다 협찬이고 모델 제공이었다는 소리를 듣고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약간 소름도 돋았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동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제가 조금 SNS를 열심히 했으면 저도 같이 소개해서 같이 하면 좋겠는데 제가 SNS를 안 해서 몇 번 말하고 싶은 걸 말하지 못했다나요? 그러면서 다음에 조금 넉넉하게 협찬 들어오면 저도 나눠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 쓴웃음을 지으면서 나는 괜찮다, 안 먹어도 된다, 그냥 동서나 많이 먹어라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짠순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성격상 여러 사람이 우르르 모인 곳에서 노는 거를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도 여행도 패키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끼리 오붓하게 프라이빗하게 노는 걸 좋아해서 아이들도 큰 대형 수영장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수영장이 딸려있는 풀빌라 같은 곳을 예약하거나 아예 펜션도 한 동 전체를 쓸 수 있는 걸 예약해서 가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저희 휴가 계획을 듣더니 혹시 자기도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큰 동 하나 빌렸고 동서가 오면 저도 아이들 맡기고 좀 쉴 수 있으니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세상에 진짜 맨몸으로 아이들만 딱 데리고 왔더라고요. 물론 아이를 열심히 봐주기는 했지만 제가 바리바리 준비해간 음식 그냥 자연스럽게 다 나눠 먹고 글쎄 남은 즉석밥과 즉석국, 반찬 이런 것들을 싹 챙기면서 이러는 겁니다. 형님, 어차피 갖고 가시면 정리하시느라 무겁고 힘드신데 이거 그냥 제가 처리해드려도 돼요? 그래. 그렇게 해. 그러면 혹시 아까 애들 입히셨던 로브 있잖아요. 수영장에서 입은 가운이요. 그거 좀 작아 보이던데 그것도 제가 가져가도 돼요? 그래. 좀 작기는 하더라. 나도 안 그래도 이번에까지만 입을 수 있겠다 하긴 했어. 감사해요, 형님. 안 그래도 우리 애도 겉에 입는 가운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면서 정말 알뜰하게 싹 자기가 다 가져가더라고요. 사실 동서 말이 맞기는 해요. 집에서 즉석밥 먹을 일 별로 많지도 않고 그렇게 남은 거 가져가면 여행 끝물에 정리하느라 더 힘 빠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애들 옷도 어차피 작아서 가져가서 버려야 했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먼저 귀찮으니까 너 가져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귀찮으실 테니 제가 가져갈게요 하고 먼저 챙겨버리니까
그건 또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뭐랄까 그냥 내 거 뺏긴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그걸 또 티를 낼 수는 없잖아요. 한번 그렇게 저희 집 휴가에 낀 동서는 매번 어떻게 알아냈는지 제가 뭔가를 예약할 때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같이 가도 되겠냐고 늘 묻더라고요. 얼결에 몇 년간 여름 휴가도 같이 가고 겨울 호캉스도 같이 가고 스키장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동서가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 남매가 작은엄마 하면서 잘 따르기도 하고 동서도 워낙 아이를 잘 봐서 제가 아이들을 맡기고 혼자 편한 시간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약간 빈대처럼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채 제가 가져간 걸로 고스란히 즐기고 남은 거를 싹 싸가는 게 그냥 제 눈에 눈밖에 났을 뿐인 거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서 하루 종일 베이비시터 해주는 비용으로 줬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본인도 뭘 준비해 오지를 않고 맨몸으로 오니까 저렇게 열심히 애들 봐주는 거 아니겠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그리고 워낙 그런 성격인 거 알고 있었잖아. 당신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네,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죠. 그래도 뭔가 기분이 찜찜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잘 사는 애가 해도 너무하네라는 은근한 미움이 제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미움이 결정적으로 폭발한 건 저희 집 이삿날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큰맘 먹고 오랜 시간 바라고 준비해서 이사를 했거든요. 결혼하고 거의 10년 만에 내 집 마련을 했으니 제가 얼마나 신나고 좋았겠어요. 가구도 싹 바꾸고 그릇도 좋은 걸로 몇 개 마련했습니다. 사실 요즘 이삿집 업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싹 맡긴 채 좀 쉬려는데 글쎄 동서가 엄청 큰 트렁크 2개를 끌고 이사한 집에 온 겁니다. 동서, 어쩐 일이야? 형님 짐 정리하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아니, 짐 정리는 이삿짐 업체가 하는데 뭘 도울 게 있어. 그래도 잔손이 다 가져. 구석구석 정리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2번 일해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기도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세상에 동서가 짐을 정리하면서 뭔가 골라서 옆으로 슬그머니 빼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왜 빼놓느냐 하니까 멋쩍게 웃으면서 글쎄 이러는 거 있죠. 아니, 애들 옷은 좀 작아 보이는 거 빼놨고요. 형님 옷은 몇 년 동안 입으신 거 본 적 없는 걸로 빼놨어요. 저 좀 챙겨가도 돼요? 순간 동서가 너무 꼴보기 싫어지더라고요. 별 대답 없이 그냥 조용히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글쎄 부엌도 보니까 그릇 중에 조금 낡은 것, 제가 좋아하지만 버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의 그릇들이 한쪽에 쌓여 있는 겁니다. 약간 짜증이 나서 동서를 불러서 다시 한번 물어봤죠. 동서, 이 그릇도 혹시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동서가 알아서 정리한 거야? 형님, 그건 조금 낡기도 했고 형님 새 그릇 좋은 거 사셨길래 필요 없으신 게 아닐까 해서 빼놨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니 집 곳곳에 동서가 따로 빼놓은 물건들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제가 화가 났던 건 속옷 박스에 있던 제 속옷 중에 좀 낡은 것 2개가 따로 놓여 있는 걸 보면서부터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속옷까지 챙기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해도 너무한다 싶었어요. 그래서 동서한테 처음부터 와다다 쏟아부었죠. 동서, 살 만큼 사는 사람이 이런 빈대짓 좀 그만하면 안 돼? 옷도 내가 그냥 알아서 버릴 거 버리고 줄 거 줄 거고. 그릇도 그래. 아무리 낡았어도 내가 좋아하는 그릇이면 쓰는 거고 새 거여도 내가 싫어하는 그릇이면 안 쓰는 거 아니겠어? 내 맘대로 내 살림하는 건데 동서가 왜 그거를 혼자 마음대로 판단해서 버린다 안 버린다 그렇게 결정을 해? 그리고 내가 꼭 동서 주라는 법도 없잖아. 다른 사람 줄 수도 있는 거고 나도 내가 그냥 팔아서 쓸 수 있는 거고. 동서 좀 이상해. 요 몇 년간은 내가 그냥 그러려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우리 집 휴가 올 때 동서 한 번이라도 뭐 챙겨온 적 있어? 빈몸으로 와서 신나게 놀고 남는 건 또 싹 가져가고. 그게 대체 무슨 짓이야? 게다가 지금도 그 옷 어머니 못 가져간 거 리폼한 거지? 서방님 나도 생각해야지. 마누라가 만날 주워 입은 옷이나 입고 고쳐 입고 다니면 서방님 마음은 편해? 절약도 너무하면 궁상이야.
대체 옷 한 벌 안 사입고 왜 그렇게 궁상 떨고 빈대짓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동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눈에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 내가 좀 세게 말하기는 했는데 이게 이렇게 울 일인가 싶었죠. 그러더니 동서가 허둥지둥 트렁크 2개를 와장창 끌고 나가면서 저한테 연신 형님 죄송해요, 형님 죄송해요,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몰랐어요 하면서 꾸랑지가 빠지게 가버리더라고요. 오히려 뒤에 남아서 찜찜한 건 저였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적셔놓은 사람을 뺨 때려서 내쫓은 것 같은 기분에 영 언짢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도 하다 말고 앉아가지고 속 타는 마음에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왜 그러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서 동서를 만났는데 펑펑 울면서 쓱 지나가더라며 너무 울고 지나가서 자기가 차마 인사도 못 건넸다고 혹시 둘이 싸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잔뜩 짜증을 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진짜 왜 저렇게까지 하지? 내 동생이 혹시 실직을 했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여 동생한테 한마디도 하지 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형제간에 싸움 난다라면서 남편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날부터 어쩐지 동서가 불편해서 자꾸만 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동서라지만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자꾸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래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런 방구 말이 없어서 괘씸하다는 마음이 자라고 있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야, 자기네 집 좀 산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아주 고귀한 분 혼내서 노엽다 이거지? 라는 생각이요. 그러면서 점점 동서에 대한 편견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편견이 어느 날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서가 그렇게 나가고 한 달이 좀 안 되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려고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동창들이 그 지역에 정말 오래된 노포집 같은 가게인데 조금 낡고 지저분한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나름 맛집이라면서 혹시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뭐 SNS에 올릴 예쁜 사진 찍는데 목맨 사람도 아니고 그저 가성비 좋게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좋지 싶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친구들이 데려간 곳은 그 지역 재래시장 안쪽에 있는 아주 작은 칼국수 집이었습니다.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 혼자서 칼국수를 말아주시는데 그분 얼굴이 어쩐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거예요. 어디서 봤더라 엄청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번뜩 동서 결혼할 때 사돈 자리에 서 계셨던 분이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화장도 하고 한복도 곱게 입고 계셔서 몹시 젊어 보인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일하는 모습으로 뵈니 연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쭈뼛거리며 다가가서 혹시 사돈 어르신 아니냐고 인사를 드렸더니 처음에는 꿈뻑꿈뻑 하시던 그분이 그제야 저를 알아보고 저를 보며 아주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서한테 항상 얘기 듣고 있었다. 그렇게 잘해주시고 애들 옷도 많이 물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애가 항상 너무 고마워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은 만두도 주시고 김치 부침개도 갖다 주시면서 연신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시는데 제가 사실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동서와 어색하게 헤어진 후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들도 덩달아 좀 당황하고 저는 아주 많이 당황했습니다. 칼국수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먹었는데 글쎄 사돈어른이 돈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한 그릇에 3,000원짜리 칼국수 값도 안 들이면 정말 제 마음이 지옥 같을 것 같아서 억지로 칼국수 값에 부침개며 만두값도 대충 계산해서 10,000원짜리 3장을 막 주머니에 쑤셔 넣어드리고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돈 가져가라고 그러시길래 친구들까지 데리고 냅다 뛰었어요. 저 때문에 졸지에 밥 먹고 달리기를 한 친구들이 시장 어귀에서 숨을 헉헉거리며 묻더라고요. 얘, 너 동서 엄청 잘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엄청 잘 사는 동서가 만날 빈대짓 한다고 네가 막 욕했잖아. 저건 친정이 잘 사는 가게 아닌데.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지금 나 몹시 혼란스럽거든 얘들아.
아니, 안 그래도 나 얘 동서 본 적 있는데 완전 귀족 집안 딸내미 같이 생겼는데? 그래, 나도 본 적 있잖아, 왜. 그런데 저 칼국수집 아주머니 자세히 보면 나이 들어서 그렇지 엄청 고급스럽게 생긴 얼굴이기는 해. 어머머, 그러면 진짜 가난한 집인데 생긴 것만 귀족이었던 거야? 아이고, 살면서 엄청 오해받고 힘들었겠다. 마음이 몹시 복잡하고 착잡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차도 마시는 둥 마는 둥 하고 헤어진 후에 혼자 칼국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저는 차마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동서가 거기에 앉아서 혼자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사돈 어르신은 허리를 탁탁 치며 동서한테 아유, 안 와도 된다고 그랬는데 뭘 자꾸만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가냐 라고 퉁박 아닌 퉁박을 주시고 동서는 자기 엄마한테 아유, 엄마야말로 가게 좀 그만하고 쉬지. 내가 어떡하든 엄마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 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더라고요. 퉁박 아닌 퉁박과 위로 아닌 위로. 그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프고 불편한지요. 엄마,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놈의 가난은 참 끝나지도 않는다. 진짜 아등바등 사는 것 같은데 어째 백화점 가서 옷 한 벌을 선뜻 못 사 입는 삶이네. 미안하다. 너희 아빠가 그렇게 앓다가 죽고 정말 너와 나는 고생 안 시키고 싶은 게 우리 부부 소원이었는데. 에휴, 엄마한테 사과 들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닌 거 알면서 그래. 그냥 그렇다고. 그게 어디 부모 마음대로 되나? 나도 우리 애기 남들 누리는 거 좀 누리면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따라다니고 걷어입히고 하는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아서 그냥 엄마한테 한번 투덜거려 본 거야. 동서가 그릇을 천천히 닦으면서 그냥 슬프다는 듯 한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그동안에 동서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영화처럼 쭉 이어졌습니다. 자식만큼은 기죽이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사는 것처럼 꾸며서 내놓으려고 옷도 그렇게 가져가고 늙었어도 일 그만두지 못하는 친정엄마 도우려고 자기 옷 한 벌 안 사고 어머님 거 가져다가 고쳐 입고 팔면서 푼돈이라도 모아들인 거였더라고요. 저희 동서 절대 잘 사는 집 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못 살아서 아둥바둥 어떡하든 한 푼이라도 모아 자기 가정 잘 이끌고 홀어머니 봉양하려던 착한 딸이었던 거였죠. 그걸 보면서 제 마음 한켠이 몽글몽글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정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동서를 백화점으로 불러냈어요. 제가 뭔가 마음을 연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건지 동서가 해맑게 웃으면서 뛰어오더라고요. 형님, 어쩐 일이세요? 백화점은 왜요? 형님, 저한테 화난 거 다 풀리셨어요? 아유, 화는 누가 화를 냈다고 그래. 그냥 나는 속상해서 그랬지. 여튼 내가 백화점 상품권이 생겼는데 아유, 이거 내가 뭐 언제 쓰겠어. 그냥 평소 동서 예쁜 옷 한 벌 사주고 싶었는데 기왕 어차피 상품권 생긴 거 백화점에서 내가 한번 쏘자 싶어서 불렀지. 네? 옷이요? 아유, 백화점 옷이 얼마나 비싼데요. 형님 그러지 말고 우리 밑에서 그걸로 장 봐요. 옷 사는 거 너무 아까워요. 아니야, 진짜 예쁜 옷 한 벌 사자. 나 정말 사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이거는 저기 중고에 팔아먹지 말고 오래오래 입어. 알았지? 그리고 저는 동서를 데리고 모피코트 파는 집으로 갔습니다. 사실 저도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생긴 상품권 몇 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게 한 200만 원어치 있었거든요. 언젠간 그걸로 백화점에서 멋들어지게 가전 하나 사서 바꿀까 했는데 그냥 동서한테 평생 따뜻하게 입을 모피코트 하나 사주고 싶더라고요. 동서가 손사래를 치며 난리를 하는데 그나마 비수기라 엄청 싸게 제가 생각했던 거에 거의 절반 가격으로 꽤 괜찮은 코트를 하나 사줄 수 있었습니다. 동서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쇼핑 봉투에 든 모피코트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어요. 이거 정말 내 거냐, 진짜 입어도 되냐, 아니 형님 저한테 왜 이렇게 큰 선물을 하시냐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동서는 워낙 사람이 고급스럽게 생겨서 딱 겨울에 모피코트 하나만 입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엄청 부잣집 사모님 같을 거야.
앞으로 애들 엄마 만날 일도 있고 서방님 따라서 모임 갈 일도 있고 할 텐데 그럴 때 챙겨 입어. 그랬더니 동서가 가만히 절 보다가 정말 진심 어린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형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딱 듣는데 느낌이 왔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제가 칼국수 집에 왔었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느낌이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제가 집에서 안 쓰는 거 혹은 이웃들이 안 쓴다고 집 밖으로 내놓은 거 그런 것 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 모아다가 동서한테 연락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제 핑계는 그거였어요. 아, 나 이거 너무 버리기도 귀찮은데 동서가 워낙 리폼을 잘하니까 갖고 가서 처리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처리 비용으로 수고비 줄게. 그러면 또 우리 동서 불이 나게 달려와서 싹 가져가고 저는 그때마다 동서한테 이거는 수고비다, 이거는 처리 비용이다. 아이고 이거 딱지 붙여서 버리면 몇만 원인데 그래도 동서가 가져가줘서 내가 너무 편하다 이러면서 5만 원, 10만 원씩 쥐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동서는 돈을 받으면서도 저한테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몇 번에 한 번씩은 맛있는 딸기, 포도 이렇게 과일 한 봉지씩 들고 와서 저한테 슬그머니 내밀면서 애교를 부리곤 했습니다. 형님, 이거는 형님만 드세요. 아무도 주지 말고 형님만요. 아셨죠? 그것도 귀엽고 저것도 귀엽고 어쨌건 그렇게 알뜰한 동서 덕에 저도 덩달아 알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휘휘 갖다 내버리던 것들이 어느새 저거 동서한테 주면 동서가 얼마를 벌 수 있으려나 라고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동서의 은근한 조력자 아닌 조력자가 되었고 동서는 알뜰살뜰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 사업 시작했어요. 어? 무슨 사업? 저 리폼 사업 시작했어요. 리폼 사업? 네, 사람들이 애매하게 못 버리는 옷이나 가방 같은 것들 아까운데 괜히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요. 그거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돈 받고 멋지게 리폼해주는 사업 시작했어요. 어머, 잘됐다. 워낙 그런 거 잘하잖아.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래도 사업 시작했는데 내가 뭐 하나는 해줘야지. 아니에요, 형님. 대신 저 잘 되면 꼭 와서 일 좀 도와주세요. 저 형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천군만마일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최저임금 아니다. 그냥 도와줄게. 무상으로.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업한 지 3개월 만에 완전 대박이 터진 거예요. 우리 동서가 센스 있게 그냥 물건만 고쳐준 게 아니라 그 물건에 담겨있는 사연까지 녹여내서 그 사연을 반영한 리폼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엄마가 물려주신 옷이면 그 옷을 고치면서 엄마가 평소에 많이 하셨던 얘기를 자수로 놔준다던가 프로포즈 때 받은 가방이면 그 가방 안쪽에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을 프린트해서 안감으로 넣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 사람한테 사연을 듣고 그 사연이 녹아져 있는 리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터넷에서 그게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순식간에 직원이 10명, 20명 불어나고 사무실도 얻게 되었어요. 얼결에 저도 나가서 함께 일을 돕게 되었죠. 그렇게 동서는 사업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엄청난 매상을 올리는 회사 대표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첫 월급이라면서 글쎄 제가 이때까지 동서한테 줬던 모든 돈의 10배쯤 되는 돈을 턱 안겨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서가 제 손을 꼭 잡고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형님이 모른 척 저한테 5만 원, 10만 원 찔려주셨던 그 돈이 다 지금 이 사업 자본금 됐어요. 형님 아니었으면 이 사업 시작 못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형님. 앞으로 저랑 계속 같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저희 회사 이사님으로 모실게요. 네, 잘둔 동서 하나가 저를 한 회사에 이사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의 사업은 승승장구이고 저는 이름만 이사인 게 아니라 정말로 동서와 일을 함께하면서 그 사업을 키워나가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댁에서는 그 모든 걸 너무나 뿌듯해하시죠. 어머님은 당신이 애면글면 모았던 것들이 다 사업의 시초가 되었다며 얼마나 흐뭇해하시는지 모릅니다.
저희 조만간 남자들이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남자들이 자기 하는 일 그만두고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저랑 동서는 얄짤없이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서와 저의 회사니까요. 아, 동서는 여전히 짠순입니다. 일회용품도 안 쓰고 리폼 들어오는 물건에서 떨어진 구슬 하나도 귀하게 주어서 다시 쓰는 초짠순이 대표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동서가 이제는 전혀 빈대처럼 보이지도 못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하고 아까워서 발 동동 구르는 것이 멋져 보이기만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동서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동서 너무 멋지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